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주변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수 세대에 걸쳐 살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들은 이 자연의 순환과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의목적론을 신봉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가을마다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 바로 도토리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어요. 도토리는 참나무로 성장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상징하며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도토리 이야기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마을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각자의 삶에서 발견한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해의 대회에 소피아라는 소녀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호기심 많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지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수서는 가장 마지막이었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무대에 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고 길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라고 소피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숲속을 산책하던 어느 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어느 날 산책 도중 발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작은 도토리였죠. 하지만 이 도토리는 다른 도토리들보다 유난히 반짝이고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피아는 호기심에 그 도토리를 집어들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나무 아래 작은 구멍에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소피아는 이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토리가 심어진 자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소피아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소피아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고 놀랍게도 작고 푸른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걸 발견했죠. 소피아는 마을 도서관에서 식물에 관한 책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고 그 작은 싹이 참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티의 일종인 스페그노였죠. 도토리가 심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난 것입니다. 처음 실망했던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 도토리를 통해 참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뜻밖의 발견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도토리가 비록 참나무로 자라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피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도토리 축제는 그 해 이후로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다양한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복리주의 철학을 좋아하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교훈을 따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쾌락을 증가시킬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 한 주 동안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로라는 셰프였습니다. 그녀는 요리의 힘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들을 조사하고 각종 신선한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의 사람들은 로라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로라는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 마크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음악이 사람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공연장을 대여하여 무료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 날, 마크는 자신의 대표적인 철학 복리주의에 영감을 받아 쓴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이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마크는 음악으로 쾌락을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효과적임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소피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미술이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피는 마을 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벽화에는
자연의 아름다움, 평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는 벽화를 그리면서 작업의 즐거움과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질적 쾌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벽화를 감상하고 감탄하는 순간마다 소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친구, 톰은 급식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톰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톰은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쾌락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친구, 엠마는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들은 그들의 피드백을 듣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더 활기차고 행복해졌고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친구들은 공리주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떤 쾌락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를 배웠으며,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만족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감사와 쾌락을 나누는 주 동안 다섯 친구는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침이 단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을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는 완벽한 의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실에서 일어나면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기술자여, 오늘 완벽한 의자를 만들었는가? 이 왕국의 기술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매일 다양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자는 크고 푹신했으며 다른 의자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언제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의자는 이것이 아니라네. 왕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왕국의 모든 학식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학자, 기술자,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이 생각하는 완벽한 의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국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철학자가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폐하,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은 고개를 젓고는 철학자에게 설명을 청했습니다. 철학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변하고 소멸합니다. 완벽한 의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의 완전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죠. 왕은 이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완벽한 의자를 결코 볼 수 없단 말인가?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와 감각으로 인식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성을 통해 그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이 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해는 한층 더 넓어지게 됩니다. 왕은 철학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함을 찾기보다는 불완전함 속에서 그 이데아의 반영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은 왕의 변화를 보며 경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술자들에게 완벽한 의자를 묻지 않았고 대신 그 불완전한 의자들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의자를 환상할 기회를 즐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왕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사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으며 더 이상 완벽함을 찾기보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국은 이데아의 참된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영원히 서로의 불완전함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알게 되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국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의자를 찾으려는 여정을 멈추고 대신 매일 아침마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데아를 발견했는가?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그리스의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성대한 수염의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광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점점 그의 대화법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와의 대화는 일종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시인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인물로 자신의 시적 재능을 자랑스러워했고 누구도 그 재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저의 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뛰어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지혜와 통찰을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자네는 참으로 운이 좋네. 그런데 자네의 시가 훌륭하다는 건 잘 알겠네. 하지만 자네는 시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가? 시인은 당황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시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몰라야 한다는 말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자네가 몰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자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네. 진정 훌륭한 시인이 되는 길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네. 시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일세. 배울 것이 항상 남아있지. 자네가 시를 쓸 때 자네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주제가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보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할 때 시작되는 법이라네. 그날 이후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살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에서도 부족한 점을 찾아내었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욱 성숙한 작품을 써낼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가 이전보다 더 깊고 진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덕분에 시인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겸손함을 배웠으며 이는 그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음의 자각이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그리스의 광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행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혜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